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장이동 장이뉴타운 그 1구역 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을 하는데요. 인터넷을 보게 되면 요즘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주택난, 전세 이제 난이 일어나면서 전세 가격 폭등과 지방 아파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또 서울권으로 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당히 많이 지금 선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께서. 일단은 이 내용의 위치는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마지막 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청약을 만약 하신다고 하면 참고 자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설명드리면, 일단 장이 그 GL 에스테이트는요 124-26번지 장이 1구역 1-2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3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173세대인데 임대세대가 30세대 있습니다. 12월 17일에서 18일 날 이제 청약을 하고요. 2022년 9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장이 뉴타운 1구역 쪽 남대문 중학교, 광운 초등학교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전철역 광운대역이나 석계역이나 돌고지역이나 대략 15분에서 17분 정도 도보로 갈 수 있는데 차량 움직이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요 뒤로 가게 되면 이쪽 뒤쪽으로 이제 거기 그 동부경찰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쪽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니까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건설사들에서 그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많이 지금 선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마지막 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차량으로는 뭐 저희 광운대역이나 들고지역은 자 15분에 18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 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1호선 뭐 강원대역은 뭐 석계역이나 누구나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 1호선 대표적이잖아요, 서울에서요. 이렇게 뭐 거기 동대문이나 용산 서울 쪽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자, 6호선은 돌고지역에서 이런 이제 고대나 이쪽으로 이태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그 동부경찰철 이렇게 해서 북서울의 꿈 요 동분 이쪽에 이제 탈 수가 있는 거고요. 광운대 이쪽 이제 장이 뉴타운의 핵심은 당연히 직대스 노선입니다. 광운대역에서 청량리 삼성역 두 정거장을 삼성역에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여기 그 강북이나 이제 그 노원 쪽에 최대 약점이 강남에 저기 차량으로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게 아주 대폭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3천만 원대면 기본이고요. 어떤 4천원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오피스텔의 아직 같은 경우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2022년에 취득하게 되면 양도시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하면 양도시 주택 2021년 이후에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2020년이기 때문에 양도시 주택수 포함되지는 않지만 취득세는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여기는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호선 강운대와 아까 말씀드린 6호선 들고지역이 있고요. 차량으로 다니긴 되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처에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장애 전통시장도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근린공원들이 있고요. 청약통로를 사용하지 않는 장점은 있어요. 뭐 이런 건 이제 좋은 얘기입니다. 자, 평면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면도는 타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원룸하고 거실이 서재인데 A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서재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서재를 보게 되면 깊게 보면 여기 이제 주방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지금 바꿀 수가 있고요. 거실 이제 현관에서 들어올 때 사면도 중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서재를 이렇게 서재를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서재를요. 요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A타입, B타입, C타입 다 똑같은데 B하고 C는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서재로 안 꾸미게 되면 옵션을 안 하게 되면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내용은 여기 뭐 주방, 그다음에 뭐 서재, 현관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 타입이 방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C타입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런 걸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1.5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A타입과 서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재로 사용 안 하면은 투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B하고 C타입이 있습니다. B에는 이제 B에도 B1 있고 C에는 C1, C2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옵션 부분은 이렇게 유사한 옵션 부분 아까 말씀드린 주방, 거실, 그 다음에 저기 현관, 그 다음에 서재 이렇게 들어가는 옵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상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통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발코니 확장 부분 다 무상이고요. 요런 부분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럼 모집 공고물 내용을 보면서 그다음에 청약 아니 저 평당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걸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일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이제 상승할 때 동방상승할 때 그게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세대수도 일단 적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서울의 꼴에 지금 전세 나눔을 인해서 요즘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본인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바꾸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왜? 말씀하시는 그 인터넷 부동산 언론들은 상당수가 건설사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많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장인 GL리스트. 그러면 엄청난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이거는 12월 2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된 겁니다. 중도금 60% 유이자입니다. 무이자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무이자도 많은데 유이자예요. 그리고 계약금 100만 원입니다. 주차 대수는 60%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리고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60%는.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옵니다. 60%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는 원룸이 아니에요. 1.5룸 이상입니다. 일단 임대를 놓는다고 치더라도 거의 100명 중에 98명 이상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못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 주차대에서 일단 리스크를 먹고 들어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많이 끌어올렸지만 주차대에서가 부족해요. 왜? 원룸이 아니에요. 그냥 5평, 6평짜리가 아니에요. 10몇 평짜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차량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려면 금액 중에 상당히 비싸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중간에 못 팔아요. 자, 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 신고 의무가 있어요. 특유가주기입니다. 3억 이상 넘어요. 그리고 하나만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A타입, B타입, C타입 있죠. A군, B군, C군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유관리주기 때문에 청약 전 대출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건축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에 적용받는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약간의 혼돈이 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계약 면적. 계약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평당가가 나와도 야, 이거 싼 거야 비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요즘 거기 그 공공택지 보시게 되면은 가밀지구나 과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쌌습니다. 가밀지구는 이거보다 더 쌌을 거예요. 평당가가 이 정도 갔을 겁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 2천만 원 좀 넘었죠. 워낙 거기는 뭐 더블 이상 먹으니까요. 분양가 상한 적 없잖아요. 오피스텔의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이 아니야. 오피스텔이면 계약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건축법에 적용받으니까.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주택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 공급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주택 공급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평당가가 2,800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1,800, 1,900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00입니다. 여기는 그냥 일단 아파트 시대로 따지면 이거보다 비쌉니다. 그건 나와 있는 팩트니까요. 근데 요걸 생각하셔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같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만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마다 주택을 차를 한 대 이상 주는 게 아닙니다. 0.6대라니까요. 나머지 그 40%는 주차를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리스크 하나 들어가고 일단 평당가가 이게 공급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800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 청약하신 분들은 언론이나 거기 이런 부분에서 좀 거기서
그런 거 말고 해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요런 걸만 생각하시고 청약을 하시라는 거예요. 청약 통장이 없는데 요즘 뭐 전세난이 너무 심하고 신규 주택도 받기 힘들고 하니까 청약 통장도 없는데 그냥 이거 할래 라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뭐 개인 자유니까 할 수 있어요. 유주택자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지금 4억대죠. 8% 3천만원 또 넘게 나옵니다. 1주택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 무주택자라면 이거 사게 되면 주택수에 이제 나중에 포함되죠. 비과세 뭐 받으려면 뭐 2년 있으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죠. 부억 미만이니까. 근데 나중 다른 주택이 만약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 할 때 중과 맞습니다. 당연히 분양권 상태에서는 당연히 뭐 양도세 할 때 뭐 포함되지 않지만 뭐 많이 가진 사람이 이거 굳이 받을 리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게 좀 메리트가 떨어져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주목해야 됩니다. 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70%에서 80%의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덕운지구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덕운에 이제 삼정하고 그 전에 있는 호반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호반이 전매 제한 6년이고요. 그리고 삼정 같은 게 전매 제한이 8년입니다. 삼정이 얼마였습니까? 1,400이었어요. 1,400대. 여기 따블이. 그쵸?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제가 항상 말해요. 세대수가, 나홀로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세도가 100세대 한 200세대 미만이면요, 나머지 아파트 가격 올라갈 때 같이 동반상승 같이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비율이 적어들어요. 왜? 수요층이 적으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개동이지만, 세대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다만 이제 뭐 주차대수가 좀 올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당의 통장이 없으면 뭐 좀 2년 3년 넘게 되면은 당연히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에서는 그 나머지 몇십 프로 부분에서 저기 청약 추첨으로 할 수 있잖아요. 확률이 적잖아요. 적으면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 확률이 바뀌어요. 다만 분양가 자체를 비교한다면은 여기가 그렇게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참고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취득세 중과돼요. 왜? 오피셀이 아닙니다. 나중에 할 때 주거용이잖아요. 완전 이거는 그건데. 자, 양도세, 소득세 할 때 중과 들어갑니다. 나중에. 자, 이런 걸 다 제쳐주고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주목을 한 상태에서 미래 가치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상승을 할 때 상승 효과가 적습니다. 상승 효과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죠. 그냥 오피스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업무용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층이 있습니다. 살려는 사람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요즘은 주택수를 산정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취득세 생각 없었던 취득세 중과라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내년 6월달부터는 10에서 20%, 20에서 30%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 가격보다 쌉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는 거기 가격들을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이거를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청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입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강남권이나 뭐 용산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은 조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청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